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 아빠의 편지. 지은이는 앤서니 폼플리아노. 미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금융 멘토이자 기업가이다. 버크넬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소셜미디어 분석 기업 디가포스를 설립한 뒤 성공적으로 매각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이름을 알렸다. 바로 다음 해인 2014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던 페이스북, 현 메타에 합류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배움을 선택한 저자는 좋은 평판을 뒤로하고 2년 만에 페이스북을 퇴사했다. 그 후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풀 틸트 캐피털을 공동 설립하고 첫 90일 동안 22건 이상의 투자 거래를 성사시키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 및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회사 폼프 인베스먼트의 CEO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 가도만 달려온 듯한 저자에게도 방황의 시절이 있었다. 학생 시절에는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 20대 초반에는 술과 파티, 시속 160km로 달리는 오토바이를 즐기며 35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예상과 달리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맞이한 35번째 생일, 그 행복한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저자는 창업과 성공 경험, 군복무와 회사 생활에서 얻은 교훈, 돈과 부에 대한 가치관 등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압축하여 65통의 편지로 남기게 되었다. 소피아와 레오에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작고 사소한 일들로 이루어져 있단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작은 일을 쉽게 잊곤 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서 큰 계획에 비하면 그리 대수롭지 않아 보이거든. 하지만 살면서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걸 깨달았어. 작은 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란다. 아빠는 2008년에 미 육군 보병대 소속으로 이라크에 배치되어 있었단다. 그때 우리 부대원들은 몇 시간씩 지정된 구역을 순찰했어. 이런 순찰은 보통 밤늦은 시간에 어둠을 틈타 진행되었지. 야간 순찰을 하다 보면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팀원들의 몸과 트럭, 무기가 온통 모래에 뒤덮이곤 했어.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들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니까 그대로 잠자리에 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 하지만 부대장은 트럭과 무기에 쌓인 모래를 꼼꼼히 털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자러 가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단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 임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여기엔 놀라운 사실이 있단다. 부대장은 우리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트럭이나 무기를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거야. 왜 그랬을까?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야. 무기를 손질하는 일은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었거든. 사실 무기 손질은 이타적인 행동이었어. 언젠가 팀원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지.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내어 무기를 꼼꼼히 점검했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도 잠자러 가기 전에 시간을 들여 무기를 꼼꼼히 손질하는 사람은 팀 전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 뿐더러 모든 임무에 철저히 대비하겠지. 팀원들을 잘 돌볼 테고 팀원을 절대로 적지에 남겨두고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작은 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그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지 잘 생각해 보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 사람들은 대개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거나 너무 쉽게 바꾸곤 해. 왜 그럴까? 그건 사람들이 지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이란다. 최근에 재능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다가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진행한 사고 실험에 대해 알게 됐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렴. 누군가가 모든 병을 치료해주는 수정을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그 말을 다 믿을래? 아니면 바로 거절할래? 어느 쪽이 더 지적으로 게으를까? 타이슨은 이 두 가지 반응 모두를 지적으로 게으른 태도라고 했어. 그러면서 엉성한 생각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의주의라고 강조했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상대의 주장에 대해 탐색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야. 타이슨은 참된 회의론자는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마음을 바꿀 만한 타당한 증거가 존재하면 이를 인정한다. 그것이 진실을 향한 올바른 탐구의 길이다 라고 말했어. 자기 생각만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해. 세상에는 아주 미묘한 것 투성이거든. 윤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야.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란다. 하지만 의견은 달라. 의견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란다. 어떤 사실이 달라지면 의견도 달라져야 하지. 그러니까 의견은 잘 지워지는 모래 위에 쓰도록 하자. 양심은 돌에 새기고 자기 의견은 모래에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렴.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성과는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는단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 뉴욕시의 고층 빌딩을 생각해보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서 300m 이상 솟아오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런 건물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지어야 한단다. 훌륭한 일을 해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이건 인생의 어느 부분이나 마찬가지란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을 예로 들어볼까? 버핏이 지금 같은 억만장자가 된 것은 4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덕분이야. 버핏은 40년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실수를 피하고 인내심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 핵심은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나 이익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은 장기적인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단다. 이건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도 하지. 다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거든. 하지만 빨리 성과를 내려
조급해하지 말아라. 인내심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과물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탁월한 성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비범한 삶에는 일정한 루틴이 필요해.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들 하잖니.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일상의 일들을 잘 해내려면 좋은 습관을 들여두는 것이 좋아.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 형성의 과정을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렇게 간단히 4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했어. 신호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해주는 거야. 열망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동기를 안겨주고, 반응은 내가 신호를 받고 실행에 옮기는 작은 습관이야. 보상은 그 습관을 실행한 후에 생기는 일이지.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런 강력한 주기가 계속 반복된단다. 습관을 기르는 건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힘들이지 않고 반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몇 주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평생 도움이 될 거야. 일을 엉망으로 하면 오래 걸리고 제대로 하면 금방 끝난다. 군대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단다. 사람들은 운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을 하곤 해.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빠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행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아빠의 동료 군인 중에는 다친 이들이 많았어. 군인들은 뇌진탕부터 사지절단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상을 입었지. 부상을 입은 군인 중 일부는 자기가 운이 없어서 다쳤다고 생각했어. 반면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운이 좋았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단다.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았고 자꾸만 과거의 자신을 뒤돌아보며 절망에 빠져 살았지. 반대로 운이 좋다고 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2번째로 얻은 기회에 감사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이루기를 기대했지. 자기가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실제로 행운은 존재하지 않아. 운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머릿속에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야. 그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똑같은 결과를 얻었더라도 행운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건 그들 마음에 달려있거든.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자. 행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는 일을 배우는 데만 집중해야 한단다.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지.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시기에는 앞으로의 경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해.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자신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돼.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를 고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물리쳐야 해. 나는 그 선택이 매우 끔찍한 결과로 끝나는 걸 수없이 봤단다. 아빠는 경영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페이스북에서 일하기로 했단다. 페이스북에 입사하면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팀에서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며 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지. 반면 경영대학원에 가면 내 돈을 내고 이론에만 매몰된 교수들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어가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하더구나. 그곳에서 일하며 평판을 쌓은 덕에 거의 매주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거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어. 난 페이스북을 좋아했거든. 그곳에서 내 직장 생활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느꼈어. 또 그곳은 똑똑하고 야심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말이야.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단다. 할아버지가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은 거의 다 잊었지만 한 가지만큼은 여전히 뇌리에 새겨져 있어.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회사를 5군데쯤 옮겨 다녀라. 그 말을 듣고 페이스북을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할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그 회사에서 배울 가능성이 있는 것의 80% 정도는 이미 배운 상태였거든. 한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그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건 안정적이고 익숙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배움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란다. 그래서 아빠는 고민 끝에 페이스북을 그만두기로 한 거야. 결국 더 큰 책임을 맡고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새로운 IT 회사로 자리를 옮겼단다. 급여도 더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페이스북에 있을 때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 물론 아무 이유 없이 2년마다 한 번씩 회사를 옮겨 다니는 건 절대 금물이야. 그 안에서 충분히 배우고 성장했다고 느껴질 때 다음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도전이란다. 너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빠가 지금까지 함께 일해본 최고의 인재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 바로 상사의 일을 대신 처리한다는 거야. 최고의 인재는 항상 자기 상사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더구나. 고용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 그들은 자기가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고용해. 상사들은 대부분 업무에 쫓기며 산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짐을 덜어준다면 그들은 너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게 될 거야.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급여도 오르고 업무 능력도 빠르게 향상돼. 이것이 직장에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란다. 우리 회사의 한 직원이 보여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구나. 그 친구는 매일 자신의 일을 마치고 나를 찾아와서 물었어.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을까요?
처음에는 그를 잘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일을 주지 않았지. 그러다 며칠 후부터 그에게 작은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어. 그는 그 일들을 훌륭하게 처리했지. 자연스럽게 그에게 더 많은 업무와 책임을 맡기게 됐단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그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사업부 하나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어. 왜 그렇게 빨리 승진했느냐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주어진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야. 상사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러니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렴. 상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되 상사가 주목받도록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그러면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란다. 나쁜 소식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단다. 사람들이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 빨리 알리지 않는 거야.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두렵거나 듣는 사람의 반응이 걱정돼서 미루게 되지.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게 즉시 알려야 해. 문제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쁜 소식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리는 거야. 방이 지저분하면 명확한 생각을 하기 힘들고 사무실이 지저분하면 세부 사항에 집중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자신의 공간을 깨끗하게 잘 정돈해 두렴. 나는 17살이 되어서야 이 교훈을 깨우쳤어. 어릴 때는 항상 방이 지저분했지. 부모님은 내가 방을 치우게 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셨지만 하루나 이틀 뒤면 다시 지저분해지고 말았단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더러운 옷을 세탁 바구니에 넣어두는 게 왜 중요한지 몰랐고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거나 바닥을 청소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지. 침실은 내 개인 공간이니까 방이 깨끗하든 더럽든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 청소를 하든 안 하든 내 삶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육군에 입대해 기초훈련을 받으며 모든 게 바뀌었지. 육군 규정상 방이 깨끗해야 할 뿐만 아니라 흠집 하나 없어야 했거든. 매일 아침 침대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고 옷장에 옷을 걸 때는 옷걸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 했어. 그리고 바닥은 음식을 놓고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해야 했지. 마침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았어. 나는 규율을 익히고 있었던 거야. 규율을 통해 내 소유물과 내가 사는 공간에 자부심을 갖는 법을 배웠지. 이런 것들에 자부심을 품게 되자 내 삶이 정돈되었고 성공적으로 변했어. 일을 더 잘하고 싶다면 작업 공간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렴.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주변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을 경우 뇌의 처리 능력이 제한된다고 해. 똑같은 연구를 진행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진도 집과 사무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짜증이 줄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주의가 덜 산만할 뿐더러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 환경을 디자인하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단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렴. 출신지나 직업을 물어보고 가족이나 취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질문해 보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은 몇 시간이라도 기꺼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이야. 이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를 깊게 만들 수 있단다. 카네기의 조언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 너무 단순하잖아.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몇 시간씩이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막상 경험해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더구나. 아빠는 많은 정치인, 음악가, 유명인, 운동선수를 만나는 행운을 누렸어.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이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을 인터뷰했지.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수천 명의 평범한 시민을 만나는 기쁨도 누렸어.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단다. 바로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이와 관련해서 아빠는 아주 유용한 방법을 하나 찾아냈단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토요타의 5Y 방식을 활용하는 거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토요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5번 던진다는 아이디어를 내놨어. 누군가에게 질문한 다음 그들이 대답하면 다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야. 땡땡한 이유는 뭔가요?처럼 간단한 질문도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5번 이상 던졌단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삶과 관련된 여러 층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야. 5분 혹은 5시간 뒤에 대화가 끝나면 상대방은 기분 좋게 그 자리를 떠나겠지. 그리고 너희는 그 대화를 통해 새로운 걸 배우게 될 거고, 대화를 하는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단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쉬운 교훈처럼 느껴지겠지만 쉽지 않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 충동을 억제해야 해. 내 이야기는 이미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투자하자꾸나. 듣는다는 건 그만큼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아빠는 벤처 캐피털 펀드를 모금할 때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단다. 그전에는 전화나 화상통화로 모든 일을 처리했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어도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 많은데 왜 굳이 이동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 전략은 내게 잘 맞았고 효과도 있었지만 한 영업사원이 내 생각을 바꿔놓았단다. 그는 펀드 모금을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하니까 피식 웃더구나. 그가 보기에는 내 계획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대. 그는 결국 나를 설득했고 우리는 버지니아로 가서 잠재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
그날 아침 아빠는 뉴욕을 떠나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단다. 우리는 하루 내내 여기저기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과 조직을 만났어. 그렇게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는 당연히 화상회의보다 질적으로 뛰어나고 결과도 좋았지. 특히 우리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큰 효과를 발휘했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거든. 그뿐만이 아니야. 내 눈을 직접 마주보고 악수를 나누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점도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작용했지. 낡은 방법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단다. 그날 하루가 끝나갈 무렵 벤처 캐피털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받아냈어. 그 첫 번째 투자자가 결국 우리 펀드 전체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투자자가 되었지.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직접 발로 뛰어야 해.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정성을 다해 임하길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사실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단다. 다들 자기 삶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아빠도 예전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 고등학생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이고 궁금했지.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들은? 대학 입학 담당자는? 미식축구 코치는? 내가 좋아했거나 싫어했던 여자애들은? 하지만 이 모든 건 엄청난 시간 낭비였어.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생각했더라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때 알던 사람 중 90%는 이제 이름조차 잘 기억나지 않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 쉽게 빠지곤 한단다. 우리의 작은 결정이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사실 너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 결정이나 행동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 오히려 일일이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내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는 이들이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너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이란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삶은 비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사는 태도는 승자가 없는 일종의 정신적 감옥일 뿐이야.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아는 데 집중하렴. 그러면 남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 순간부터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거야. 너희 삶의 주인은 너희 자신이란 걸 기억하렴. 지루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비범한 삶을 살 수 없단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야심찬 사람들을 찾아야 해. 엄청난 도전을 추구하는 사람. 삶의 모든 순간을 꽉꽉 채우는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지만 한꺼번에 아주 많은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단다.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우리 뇌는 150명이 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없대. 여기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 수년간 만났던 사람,
꾸준히 어울리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지.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면 지루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해. 고등학생 시절의 친구들과 억지로 친분을 이어가려는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지루한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할 거야. 이건 일에서도 마찬가지란다. 업계 안의 사람들과 넓게 인맥을 쌓으려는 사람은 지루한 친구들과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겠지. 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가급적 지루한 친구들은 멀리하고 비범한 사람들을 찾아야 해. 진짜 친구라면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걸 이해해 줄 거야.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단다. 금요일 밤이면 집에 있고 싶고 해외여행도 100번째가 되면 어느새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 가족, 일, 취미 같은 삶의 여러 부분이 과거에 품었던 꿈들을 방해하기도 하지. 이런 관성과 맞서 싸워야 해. 나이가 들수록 움츠러드는 걸 경계하고 다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현상 유지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이란다. 언젠가 손주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삶. 그게 바로 비범한 삶이란다. 항상 기억하렴.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어서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10억 달러가 생긴 대신 90살이 되어 있다면 그 거래를 하겠습니까? 어때? 너희라면 바꾸겠니?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거래를 할까? 1000억 달러가 생긴다 해도 그걸 수십 년의 삶과 맞바꾸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의 너희가 워런 버핏보다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너희는 버핏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있고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란다. 우리는 평소 돈의 가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의 가치는 그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시간을 현명하게 쓰지 않으면 결국 돈도 성공도 행복도 얻을 수 없단다.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사용해야 해. 그리고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똑같이 존중해야 하고, 남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부탁은 하지 말고 약속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렴. 아빠가 대학에서 미식 축구를 할 때 코치가 늘 이런 말을 했단다. 5분 일찍 오는 게 정시에 오는 것이고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건 지각이다. 아빠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 경쟁하되 불평하지 말자.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렴. 불평가는 떠드는 데는 능하지만 행동하는 데는 매우 서툴러. 그들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다른 사람을 찾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단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단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는 인생의 승자가 되기 힘들다는 걸 명심하렴. 불평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싸우기 힘들거든. 나는 진짜 경쟁자들을 존경해. 그들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태도는 늘 긍정적이고
끊임없이 다음 행보를 고민하지. 부르퉁에 있거나 세상 탓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경쟁에 나선 사람들은 행동하느라 바쁘단다. 전직 해군 특수부대 장교 조코 윌링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좋네 라고 말한다고 해.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 상황이 나빠져도 뭔가 좋은 결과는 반드시 생긴다. 오, 임무가 취소됐다고? 좋네. 다른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겠어. 원하던 최신 고속 장비를 얻지 못했다고? 좋네. 일이 간단해졌어. 승진을 못했다고? 좋네. 실력을 키울 시간이 늘어났어.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고? 좋네. 회사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고? 좋네. 나가서 경험을 많이 쌓고 지금보다 좋은 이력서를 작성하면 돼. 부상을 입었다고? 좋네. 훈련을 좀 쉴 필요가 있었어. 지쳤다고? 뭐 좋네. 거리에서 지치는 것보다 훈련하다가 지치는 편이 낫지. 졌다고? 좋네. 실패해서 교훈을 얻었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 좋네.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겠어. 그렇다.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낙담하거나 변명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문제를 직시하면서 좋아 라고 말하면 된다. 이건 인생을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고 역경에 맞서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단다. 피해에만 연연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도 너를 진짜로 해칠 수는 없어. 오히려 너를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경쟁을 선택하자. 인생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단다. 아빠는 대학 시절 미식축구를 하면서 이 교훈을 온몸으로 배웠어. 연습할 때 코치들은 모든 플레이가 터치다운으로 이어지도록 가르쳤단다. 그리고 시합 당일이 되었어. 우리는 상대팀에 맞서서 대회를 이루고 준비한 플레이를 하나씩 실행했어. 하지만 대부분의 플레이는 터치다운으로 연결되지 않았지.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연습할 때는 터치다운으로 마무리되던 플레이들이 실제 경기에서는 그만큼 잘 풀리지 않았단다. 인생도 이와 매우 비슷하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계획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현실은 계획과 다를 수밖에 없단다. 사실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설지 아는 사람들이야. 장애물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모든 플레이마다 터치다운을 기록하지 못해도 경기에서 이길 수 있지. 그처럼 회복력이 좋고 수완이 뛰어난 사람은 인생에서도 성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단다. 아빠는 유명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을 무척 좋아한단다. 모두가 계획을 갖고 있다. 얼굴에 펀치를 얻어맞기 전까지는.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 하지만 그 계획이 어긋나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된단다. 어린 시절을 끌로 여기지 않고 목발처럼 사용하는 건 쉽고 편한 일이다.
활 사냥꾼 캐머런 헤인스가 인내라는 책에서 한 말이란다. 아주 인상 깊었고 가장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물론 어린 시절에 정말로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아빠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단다. 그저 이런 관점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으려 핑계를 댔을 뿐이야. 전형적인 피해자 의식이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핑계거리를 찾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가진 힘은 과거의 모든 경험이 만들어낸 거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유리하게 활용하렴. 세상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다. 어려운 단어를 잔뜩 늘어놓거나 복잡한 이론을 끌어와서 자기 생각을 괜히 어렵게 포장하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단순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 아빠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교훈을 얻었어. 당시 이 새로운 기술에 관해 글을 쓰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있었는데 대부분 어려운 단어를 써서 내가 잘 모르는 미묘한 개념을 설명했어. 나는 그들이 대단해 보였고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서 많은 걸 배우고 싶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단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 지식이 부족하니까 겉으로 똑똑해 보이려는 전략을 썼던 것뿐이었지. 다행히 아빠는 한 사람에게 수백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단다. 예전에는 정말 똑똑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인터뷰를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구나. 표면만 번지르르 할 뿐 정작 그 안에는 단단한 지식이나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이 많았어. 이런 경험 덕분에 어려운 단어를 남발하거나 쓸데없이 복잡한 설명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게 되었지. 그런 식의 태도가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애써 포장하는 명확한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모호한 표현이나 불필요하게 복잡한 설명으로 실체를 가리려는 사람은 대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단다. 단순하고 간결한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해. 진짜 전문가는 쉽고 단순하게 말해. 그만큼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지.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얻도록 최적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 주머니 속 슈퍼컴퓨터의 버튼을 몇 개만 누르면 원하는 건 거의 뭐든지 얻을 수 있지. 누구와도 쉽게 연결되고 몇 초 안에 정보가 표시되고 몇 분 안에 음식이 배달되며 몇 시간 안에 아마존에서 주문한 택배가 도착할 거야.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빠른 속도가 항상 최고의 결과를 안겨주는 건 아니거든. 아빠는 살면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단다. 한 번은 군대에서, 다른 한 번은 처음으로 자산 관리 회사를 설립했을 때지. 특히 군대에서 배운 교훈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가슴에 새겼단다. 전투를 준비할 때 교관들은 건물에 들어가 적을 수색하는 방법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가르쳤어. 우리는 거듭되는 훈련을 견뎌냈지. 몇 분간의 행동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준비한 거란다. 건물 밖에 줄지어 서 있다가 누군가 문을 열면 한 명씩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수색을 시작해야 했어. 이때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다면 최대한 빨리 건물로 들어가서 얼른 적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고 싶을 거야. 빨리 도착할수록 적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래선 안 돼. 빠르게 움직이는 건 오히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건물 안에 숨어있던 적과 마주칠 수도 있고 폭탄과 연결된 선을 실수로 밟아서 작동시킬 수도 있어. 또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팀원들이 혼란에 빠지면 그들이 실수로 널 쏠 수도 있지.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건물 안으로 빨리 뛰어드는 건 현명하지 않단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침착함이 곧 유연함이고 유연함이 곧 신속함이다 라는 주문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기도록 훈련시키는 거야. 이 기술을 몇 주간 연습한 우리 팀은 조용히 건물에 들어가 각 방을 체계적으로 수색했어. 말없이도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 호흡이 척척 맞았지. 빠르게 뛰어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 적들은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지. 이처럼 성급하게 굴지 않고 유연함을 발휘해야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가능성이 커진단다. 몇 년 전에 잊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단다. 바보와는 논쟁하지 마세요.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니까요. 살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인터넷이야. 대부분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가끔 더없이 바보 같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단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는 마음도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절대 논쟁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 내 경험에 따르면 지적이고 온화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논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그들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느라 너무 바쁘거든. 똑똑한 이들과 만날 확률은 높이고 바보와 만날 확률은 줄여야 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피하는 거야. 너희도 항상 그렇게 하렴. 바보와는 절대 논쟁하지 마. 세상은 멈춰 있는 곳이 아니란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정보 역시 계속 바뀌지. 상황이 달라지면 너희도 기꺼이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해. 과거의 결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새로운 정보와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도록 하렴. 필요할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될 거야. 아빠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진실을 깨달았고 이 깨달음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단다. 그때 아빠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북쪽에 배치된 젊은 군인이었어. 어느 날 자정이 지난 새벽에 순찰을 돌다가 적의 공격을 받았지. 폭탄, 총격, 탱크, 헬리콥터.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끔찍한 혼란이 벌어진 거야. 혼란이 좀 가라앉은 뒤에 살펴보니 적군이 아군 한 명을 죽였더구나. 우리는 적군 한 명에게 부상을 입혀서 포로로 잡았지. 난 충격을 받았고 슬프고 화가 났어.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 내가 전사한 군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예전과 달라졌어.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같은 종착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하게 되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단다. 유명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아빠의 오른쪽 손목에는 전사한 군인의 이름이 새겨진 금속 팔찌가 있어. 이 팔찌가 매일 나에게 상기시켜준단다. 삶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음껏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단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단다. 그걸 받아들여야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아빠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걸으러 나가.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저절로 정리되는 걸 느끼게 되거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밖으로 산책하러 나간단다. 장거리 산책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 산책이 아이디어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걸 알아두자.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볼까? 그중 하나는 산책이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뇌로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된다는 거야. 또 걷는 동안 새로운 뇌세포 연결이 대거 활성화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뇌는 걷기 같은 반복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배후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해. 이유가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나가 걸어보렴.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성공한 기업가, 투자가, 사상가들이 이 비밀을 알고 실천해왔지. 걷는 습관이 있었던 유명인으로는 찰스 다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루트비 반 베토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임마누엘 칸트, 프리드리히 니체, 윌리엄 워즈워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버지니아 울프 등이 있단다. 세상에 어리석은 아이디어 같은 건 없어. 때로는 별것 아닌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주기도 하니까. 걷고, 말하고, 밖에서 생각하기. 이 단순한 행동들이 내게는 가장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되어 주었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단다. 산책은 언제나 좋은 선택이야. 지금까지 부자 아빠의 편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